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0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7%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크게 코스피 코스닥 변화 없었고요. 최근에 하락분 대비해서는 반등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장중에 또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보합 수준으로 겨우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마찬가지 하락했다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여전히 떨어진 지수를 메우기에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코스피에서는 600억, 300억 정도 매도하면서 크게 변화 없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860억, 기관 투자자 1360억을 매수하면서 한 2000억 가까이를 매수했습니다. 일단 매수가 좀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나 2400 초반대의 코스피 유지하면서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급등을 하였는데도 오늘 지수 자체는 반등을 하지 못했고요.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지금 전형적으로 하락 차트인 L자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급락에 대해서 좀 메워주는 그런 반등 추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이대로 무너져서 계속 추락을 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 코스피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제 오늘 매도를 적게 하긴 했지만 그동안 매도했던 거 대비해서 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조 가까이를 또 단기간에 던지고 지금 크게 매수 없이 또 한 번 590억을 매도를 한 격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 매도가 진행되었지만 꾸준히 많은 매수를 하는 수급은 없습니다. 그나마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한 1000억 이상씩 매일 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 코스닥도 685포인트로 진행되었고 바닥 라인 근처에서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닥 라인에서 좀 이탈을 해서 위로 이제 좀 뻗어 나가야 되는 흐름인데요. 코스피에 유사하게 하락 추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수급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860억 매수했지만 사실 별다른 이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도 좀 붙은 것 같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융 투자의 매수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지수 자체는.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지수가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고점을 찍고 한번 추락하는 구간이 올지 그것도 우려스럽습니다. 강달러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약세를 띄었는데 또 한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체로 떨어지면서 또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같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우려스럽고요. 상해종합도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지금 오늘까지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니케이도 0.28%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좀 마지막까지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12원 정도 하락해서 1394원으로 다행히 이제 1400원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이 자체가 시장에 대한 그런 안정화에 의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여전히 강달러는 유지되고 있는데 이 환율에 의한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좀 방어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1,400원을 방어를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거고요. 그게 지금 방어를 해서 이 정도이지 그걸 하지 않았다면 더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어를 지금은 해서 조금 끌어내렸지만 언제 한번 다시 올라갈지, 그리고 이 추세가 트럼프 임기 내내 이어질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면서 점점 기초 체력이 부족해지지는 않을지,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율의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지도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또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묘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 나올 것 같고, 워낙 많이 올랐던 터라 조정받는 게 이상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강달러에 의해서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단은 보합 정도 하락 쪽 진행 중이고요. 뭐 크게 지금 움직임을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지표 이후에 하락 추세가 또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환은 좀 조정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67.8달러, 그 다음에 전력가스는 2.7달러 수준으로 비슷하게 지금 뭐 진행 중입니다. 어제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크게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할 만큼 대세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리는 4.42%, 4.43% 수준. 그래서 비슷합니다. 최근 움직임과 비슷하고 계속 상방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4.5%를 넘어갈까 말까를 계속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넘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좀 조정을 받을지, 이 시장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고 시장금리가 이렇게 계속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달러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이 될수록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금리를 섣불리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미국이 빨리 금리를 내려줘야 우리나라도 맞춰서 내릴 텐데, 미국이 저렇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환율에 대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는 그런 패닉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해서 2.67% 하락했고요. 21,8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크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하락폭을 늘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제 옵션 만기 때 바짝 좀 힘을 받으면서 좋게 마무리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계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하락폭을 늘리다가 마지막에 좀 끌어올리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의 거래도 21,800원으로 크게 변동 없었고요. 거래량은 전날보다 좀 줄었습니다. 1,000만 주 정도로 700만 주 정도 줄었고요. 만기 근처에서 늘었다가 줄었다, 그리고 올랐다가 떨어졌다,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22,000원 근처, 21,000 중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제 일별 차트에서는 계속 반복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22,500원 수준, 21,500원 수준에서 동일한 이 저항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비슷하게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21선을 받치면서 지금 올라가는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은 MSCI 리밸런싱이 지금 반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리밸런싱이고요. 최근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에너지 테마, 특히 원자력 테마, 가스터빈 테마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게 필요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IB 은행에서도 이 금융사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어떤 뭐 원자력 테마 아니면 에너지 테마 이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톱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MSCI 리밸런싱 때 우리나라의 그런 에너지 사업에 글로벌 IB 금융사들이 비중을 높인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특히 오늘도 거래원을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98만 주까지 매수를 했고 109만 주 외국인 합계가 나왔는데요.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다이와도 장 초반에 바짝 매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많이 진행해주고 있고요. 투자 수급은 오늘 매도로 잡히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직접적인 외국인 투자자 거래원으로 들어왔던 물량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한 것 같고요. 어제 워낙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78만 주 정도 매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움직임들이 리밸런싱 아마 11월 25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7만 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 15만 주 매도, 투신, 은행 한 3만 주 정도,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10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오늘 이탈을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최근에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한 3만 3천 주 또 매수를 하면서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뭐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꾸준히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움직임을 본다면 힘을 좀 받고 있고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 제가 보여주는 차트가 있죠.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보유량 그래프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 봐도 지금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입지가 좋아지고 있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대가 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22만 주네요. 크게 변동 없었고요. 전날과 거의 뭐 한 5만 주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최근에도 뭐 크게 변동 없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대차 잔고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물량이 바뀐 건 아니고요. 한 32만 주 정도 올라서 1250만 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78만 주 정도 매도했고 당일도 비슷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매수 중에 일부 매도했고요. 22.91% 정도로 여전히 높은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매수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다. 리밸런싱 관련 비중이 높아졌든 전망을 좋게 보든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인 부분들은 확인했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난이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받은 것이 원자력 발전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AI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최적화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연간 전력이 500테라와트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2년 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2022년 74테라와트시와
7배 가까이 갑자기 이제 폭증을 한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500테라와트 시 정도면 우리나라 수준이거든요, 거의. 우리나라는 500, 한 50에서 80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500 정도면 지금 한 국가, 그것도 제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가가 연간 소비하는 전력입니다. 그만큼 많은 전력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거를 단순히 뭐 이 불안정한 에너지,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꾸준히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이 AI를 학습시키거나 뭐 그런 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를 처리를 하는 그런 메모리 칩들과 그 다음에 이런 AP 칩들이 마구마구 들어갈 거고요.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 그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필요한 이 쿨링, 그죠?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도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버 있는 쪽에 가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드론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막 윙 하면서 컴퓨터 팬이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근데 그 팬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물 라인을 연결해서 막 이제 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상태로 간다면 2027년까지 기존 데이터 센터의 40%가량이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거다.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블랙아웃이 올 수밖에 없고, 학습을 하던 것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AI가 발전이 더딜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시키는 데 필요한 이 물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열을 식히지 못했을 때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당연히 락을 걸어서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이고요. 그게 지금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로드맵을 제시를 한 겁니다. 지난해 용량이 100.6기가와트인데요.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라고 한다면 거의 25년 동안 200기가와트를 늘려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10년간 35기가와트 정도의 신규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운용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빅데이터 기업들과 그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 큰 투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 200기가와트가 우리가 지금 1400메가와트급이 한 개당 이제 1.4기가와트라고 한다면 거의 뭐 한 150개 정도는 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1.4기가와트 3개 짓는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필요한 게 분석이 나왔더니 150개가 필요하다. 그걸 뭐 원전으로만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그걸 대부분 메울 수는 없는 거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분명히 기후에 영향이 크고,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날씨를 보셔도 아실 거고, 기후에 대한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사철 계절이 뚜렷하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햇빛이 내리쬐던 24시간 내리쬐던 구간이 언제까지 그렇게 기후가 유지가 된다는 것도 이제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날씨가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원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LNG라든지 석탄 발전소로 갈 텐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CO2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산화탄소를. 트럼프 쪽은 이제 그쪽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원전 에너지가 확대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와 제조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저 정도까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아주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거고요. 미국 쪽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아마 그러한 협력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초기지를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 또 한번 크게 수주를 한다면 어떻게 또 흘러갈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식을 좀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원전 에너지 지금 이제 새로 짓기 시작하면 대형 원전은 10년 걸리고 소형 모듈 원전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작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고 비용도 조금 비싼 편이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하는 것이 원전 에너지의 수명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2050 원자력 확대 로드맵에는 원자력 수명 연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원전 80내기에 대해서 설계 수명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계속 운전 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 승인이 또 한 번, 그죠? 지난번에 한번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80년 동안 가동 가능한 원전도 총 6기라고 합니다. 요즘 40년이니 60년이니 80년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계속 운영하자라는 것이 지금 미국 쪽이고요. 그만큼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박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AI로 연결이 되고 있다. 지금 AI 하면 대부분이 지금 미국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AI를 또 활용을 할 텐데 그게 지금 미국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되는 것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힘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계속 운전을 해서 지금 20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계속 반발을 사고 있죠. 고준위 특별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확실하지 않는 상황, 수명을 연장할 수 있냐 없냐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데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극적으로 타결을 해봤자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이 산업 경쟁을 우리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완전 이제 침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국가들,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자리를 벌써 차지하고 난 다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된다. 세계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아주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10월 28일 날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안덕근 산업장관이 내달 방미를 해서 그쵸, 이번 달이죠. 웨이스팅하우스 지재권 협상 차원의 방문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3개월 만에 다시 방미를 하는 거고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라고 좀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기대감을 가졌다가 또 한번 이제 이 실망감을 안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에 대한 오픈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11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 2주 안에 방미 확정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산업부 장관이 지금 이제 대통령과 함께 에이펙 회의와 그 다음에 브라질의 G20 회의를 참석함으로써 21일까지 이제 일정을 소화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방미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에이펙 회의와 G20 회의 이후에 미국을 그대로 방문을 해서 또 한번 협의를 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아주 큰 시장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큰 그림이 다 그려졌는데 마지막 이제 우리 지재권 소송, 그다음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그리고 미국의 그런 수출 권한을 이제 받아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교두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순간 저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또 우리나라를 견제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발을 넓혀가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 기반의 원전 2기 건설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전쟁 중인 국가다 보니까 뭐 바로 이렇게 건설을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또 들어갈 거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폴란드 쪽에 퐁트누프 원전 우리나라 2기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웨스팅하우스가 3기를 지금 폴란드 정부로부터 따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불가리아 원전 2기도 그쪽에 이제 따내는데 이제 현대건설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렇게 2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도 시장이라든지 그런 또 나머지 시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모델을 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마지막 이 AP-1000이 적용된 최근까지 건설되던 그런 원전이 두산 에너빌리티 기자재를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 많은 기자재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뭐 전량 오지는 않을 수도 있더라도 꽤나 많은 물량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가 수주해서 이 주기기를 모두 제작하면 이제 수조 원 단위의 수주를 하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뭐 이 전기 터빈이라든지 뭐 스팀 터빈이라든지 이런 쪽을 짜잘하게 이제 수주를 주면 뭐 수천억씩밖에 안 하겠죠. 그것만 해도 사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된 프로젝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일찌감치 사실 그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기업 간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협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원전도 이제 3기를 점점 이제 건설을 준비해야 되고 2026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기자재에 대한 소식들도 하나씩 나와야 되거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남아공 원자력 공사와 한전이 지금 이제 미국 기업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파트너로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력 컨소시엄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전력과 협력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첨단 소재 기업도 같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제 의미가 있다. 미국과의 한국과 그런 원자력 협력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단순히 이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엄청난 진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이제 남아공에서의 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 구도가 또 있죠. 중국의 국영 원전 기업인 중국 핵공업 집단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원전 기업이 지금 이제 거의 LOI 체결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 사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아공에 대한 원자력 발전을 누가 지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컨소시엄도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고요. 비용도 꽤나 가격이 저렴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중국을 배제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것도 이제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원자력 시장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산 렌체스 소식인데요. 벨기에 쪽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 설비 턴키 수주를 했다. 그래서 두산 렌체스라든지 뭐 두산 스코다 파워라든지 이런 이제 두산이 씨앗을 심어놓은 유럽의 그런 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인 지금 두산 렌체스가 이제 하수 슬러지 처리 그죠? 그런 설비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연간 6.5만 톤의 규모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2026년에 시운전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페자운 에너지와 플랜트도 많이 수주를 했던 그런 기업일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수주도 하고 폴란드에서도 수주를 하고 그래서 많은 실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하수 슬러지까지 처리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이런 폐수와 그다음에 저런 이 폐기물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아주 좋은 컨셉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4대 신성장 사업이라고 해서 풍력, 가스터빈, 그다음에 해상 풍력, 풍력 아까 얘기했죠. 원자력, 그다음에 뭐 SMR, 수소도 포함되나요? 네,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그거 외에도 원래 하던 것들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친환경적인 투자와 그다음에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발전 플랜트가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로 소식들을 한번 다 확인을 해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이 합병 소식이 이제 11월 24일이었나요? 아마 11월 22일이었나?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금감원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감원이 반발이 없다면 그대로 이제 합병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반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반대를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를 행사한 분들에게만 이제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1월 25일에 주주 합병 기일이기 때문에 그 1월 25일 전에만 우리가 이 주식을 처리를 하면 합병에 참여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까지 들고 갔다면 합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의 11%가 삭감이 되고 대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두산 에너빌리티 없애고 주게 되는데 그게 아마 주가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도 그 비교를 좀 해드릴 거고 일단은 합병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말씀 중에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일단 합병이 거의 7월 11일자에 그죠? 공시가 되었고 효력 그 매수 청구권에 대한 효력이 아마 7월 12일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7월 13일부터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매도를 했거나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다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주식만큼은. 그래서 주주 지금 기준일이 11월 11일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거는 지금 합병에 참여하는 그런 주주 기준, 주주 명부에 들어가는 그런 주주인 거고 합병에 반대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청구권은 7월 11일이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일인지 12일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건 좀 다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합병에 이 반대를 표할 수 있고 찬성을 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게 11월 11일이었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 반대를 했다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7월 11일 이전에, 7월 12일 이전에 들고 있었어야 된다. 그 이후에 내가 매도를 했다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매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다. 대신 11월 11일까지 들고 있었다면 합병 반대랑 합병 찬성은 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월 25일 전에 내가 매도를 해서 빠져나간다면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되는데 그때 뭐 그 전에 팔고 나가면 합병은 참여하지 않는 거다. 근데 1월 25일까지 들고 가버렸다고 하면 이제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되는 거고 새로 이제 그런 변화된 주식수로 재상장이 될 거고 재상장이 되면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를 일부 받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일부 생성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